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5.5도, 경기도 파주 영하 4.3도, 서울은 영상 0.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울이 영상 8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 이후 금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고 서울시가 내놓은 긴급대책으로 역시 오늘부터 시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가 되고 밤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줄어듭니다. 시민들은 송년 모임을 줄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최대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가 70%에 이르지만 두 차례 투약량을 조절하면 효과가 90%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 기후변화 특사, 국가정보국장 등을 공개했는데 예상대로 국무장관에 지명이 된 블링컨 전 부장관은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북한에는 강경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만남이 사실이라면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팬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하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올해는 2관왕에 올랐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 가운데 아직 수상을 하지 못한 그래미상의 후보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륙 곳곳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한때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5.5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4.3도까지 내려갔고 서울의 기온도 영상 0.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8도, 광주는 12도 등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다시 올랐다가 이번 주말과 휴일에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 더 춥고 기온 변화도 클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한기의 영향으로 내륙 곳곳의 수온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새벽 2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대관령 영하 5.5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4.3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영상 0.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아침 출근길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반면 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서울 영상 8도, 전주 10도, 대구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 이후 금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다시 추위가 찾아와 12월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더 춥고 기습 한파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이 줄고 라니냐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극 한기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별로는 12월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고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지만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강원 영동과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카페에서는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일반 식당이나 술집도 밤 9시가 넘으면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앞으로 일주일이 특히 중요한데 첫날인 오늘은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마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지만 어제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음식점과 술집에도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회식과 모임 자리도 줄어든 겁니다. 이번 연말은 그냥 각자 지내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기한 보류를 해놓거나 12월 7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에선 1.5단계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커피 음료를 주로 파는 카페에선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할 수 있습니다. 밤 9시가 넘으면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불편, 일상생활에 제약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유행을 꺾지 않으면 댐이 무너지듯이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증가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야 될 정도. 어제 서울에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만 108명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난 뒤 검사 건수가 늘면서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0명대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는 보통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방역당국은 술자리같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외부 모임을 최대한 줄이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나 인천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정밀 방역에 나섰습니다.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의 운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도 금지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 모든 곳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언제 풀릴지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야간 대중교통 운행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20%씩 줄입니다.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민들이 생업을 제외한 만남과 모임을 취소하고 가급적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연말 이후에도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앞당길 계획입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대중 목욕탕에서는 한증막 운영도 금지됩니다. 수영장을 제외한 헬스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중단됩니다. 시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 활동을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집 5,300여 곳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원은 올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긴급 보육만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도 거리두기 혁상에 따라 원격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임 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빼고는 모든 인력이 3교대로 나눠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긴급 방역 대책을 내면서 연말까지 모임과 약속을 멈춰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차례 투약량을 조절할 경우 면역 효과를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평균 70% 효과를 크게 넘어서는 겁니다. 앞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비교해 가격이 싸고 유통이 쉽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물량 확보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례 접종이 필요한데 처음엔 절반 용량, 두 번째엔 고용량으로 투여했더니 90%까지 면역 효과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2차례 모두 고용량으로 투여하면 면역 효과가 오히려 62%로 떨어졌습니다. 종합하면 평균 70% 수준인데 크리스마스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가격이 싸고 유통이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한 차례 접종에 $4, 우리 돈으로 4,000원대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만 원에서 4만 원 안팎입니다. 또 영하 20도에서 70도 상태에 냉동 보관돼야 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어 물량을 보다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전망입니다. 미국도 이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합니다. Our plan is to be able to ship vaccines to the immunization sites within 24 hours from the approval. So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국내 백신은 3개가 임상 단계에 들어갔지만 모두 초기 단계라 개발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4년을 이끌어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당초 예고됐던 대로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군요. 예, 어제 이미 바이든 새 내각의 국무장관은 토니 블링컨, 또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반이 될 거란 보도가 있었죠. 오늘 발표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2002년부터 참모로 일을 했습니다. 또 부통령 때는 전담 안보보좌관을 지내다가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무부 부장관을 했습니다. 설리번은 그 보좌관 자리를 물려받은 인연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에는 35년 외교관 경력의 흑인 여성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를 발탁했는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장관급으로 올려서 유엔에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식의 미국 우선주의를 청산하고 다자 외교에 힘쓰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토니 블링컨 내정자 어떤 정책들을 펴게 될까요? 예,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2달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들어보시죠. We've had a president who's veered erratically from bombastic threats to exchanging what he himself called love letters with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We've had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폭군이라고 지칭을 했죠. 그만큼 아무 조건 없이 트럼프 같은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존 볼턴이 주장을 했었던 리비아식, 그러니까 핵을 먼저 다 폐기해야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방식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핵 협상의 모델로 이란 핵 협상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억제, 또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기는 하되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이 함께 서명했던 것처럼 주변국의 공조를 유도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존 케리 전 국무장관과 제닛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과거 오바마 정부 때 활약을 했던 인물들인데 바이든 행정부에도 합류를 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그 기후 특사 자리에 중량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용함으로써 얼마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지금 보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처음으로 라틴계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을, 또 국가정보국 DNI에는 첫 여성 국장으로 에브릴 헤인스 CIA 부국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아마 재무장관 지명을 받을 거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약 지명이 정말로 확정이 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여성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처음으로 여성 강요가 50%를 넘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은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확인한 바로도요, 아직까지 오늘 하나도 트윗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거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적 대응책을 다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내놓을 카드가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또 미국 민주주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인수인계 작업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최고위급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내 불편한 사이였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에 합의하도록 미국에서 중재를 해오던 중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만남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나왔고 사우디 정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전날 사우디에서 왕세자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는 비행 추적 사이트를 토대로 네타냐후 총리 전용기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지난 22일 저녁 사우디 홍해 네옴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도 두 정상의 역사적 첫 회담을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מעולם לא התייחסתי לדברים הללו לאורך שנותיי, ואני לא מתכוון להתחיל לעשות זאת עכשיו.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샤 빈 파르한 왕자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은 놀라운 성과라면서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양국 관계에 큰 전환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놓고 갈등이 심해서 국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국이 이란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관계가 개선된 걸로 분석됩니다.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 정부도 두 나라의 수교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 지도에 동해 표기를 하려는 민간단체들과 정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구글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국내 일부 서비스에서 일본해를 먼저 표기를 하면서입니다. 나라별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의 명칭은 사용자가 접속을 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르는 게 구글의 관례였는데 이 관례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구글의 원칙이 바뀐 것인지 구글 측에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일부 구글 사용자들이 받은 알림입니다. 일본해란 표현이 나오고 이어 괄호 안에 동해로도 알려져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이용해 근처 날씨를 알려주는 서비스에서 지난달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용자들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바다나 지역 이름을 두고 국가 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접속한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동해가, 일본에서는 일본해가 나오는 식입니다. 저희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되고 정부 입해야 되고 좀 고치. 일반 지도에는 동해란 표기가 그대로 나오지만 날씨 서비스에서 그동안의 관례와 맞지 않는 경우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구글 코리아 측은 본사와 해외 지사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오류인지 방침이 바뀐 것인지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구글 측에 경위를 문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올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이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개 상 중에 하나는 2년 연속이고 또 하나는 3년 연속 수상이고요. 시상식 맨 마지막이 방탄소년단 무대여서 또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이제 관심은 그래미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직접 다음 목표라고 말도 했었는데 이 그래미상의 후보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The winner is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팝록 장르 페이보릿 듀오 그룹 수상자로 방탄소년단 BTS가 호명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빌보드에서 톱 듀오 그룹 부문상을 수상한 조나스 브라더스와의 경쟁에서 이번엔 방탄소년단이 웃었습니다. We got this title last year too, so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love, especially in a year so full of uncertainties and doubts.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인기를 검증하는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방탄소년단의 신곡 라이프 고스 온 무대도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이틀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겼습니다. 이제는 그래미상만 남았습니다. 미국 3대 음악상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아직까지 수상하지 못한 마지막 시상식입니다. 지난해엔 시상자 자격으로, 올해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무대에 오르긴 했지만 단독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미에서 꼭 공연을 하고 싶네요. 어떤 기분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 1월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 후보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나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만 명입니다. 하루 17만 명이요. 게다가 지금 또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그래도 이날을 기념하겠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추수감사절도 곧이고 연말 크리스마스도 이제 다가오고요. 뉴욕 주지사가 독이 든 칵테일이라는 말을 했네요. 현지 시간 13일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3개 주의 누적 확진자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1,230만 명입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행사와 교류가 늘어나면 감염도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sgiving, Christmas, it's the high social season. Social activity goes way up in this season. That is a bad combination. This is a toxic cocktail. 안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최근 백신 개발 소식에 기대감을 품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모이다 보면은 이 확산세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에서만 하루 8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이 발병 초기를 떠올려 보라며 이 만남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경고는 연말연시를 앞둔 우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권고가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미국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지 시간 26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올해 3월 16일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추수감사절에 집에 머물고 친지들은 온라인으로 만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런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시간 의학대학원의 설문조사 결과 12살 아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3분의 1이 추수감사절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두 주 뒤에 이 감염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행정 비효율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추진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발언을 한 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동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 추진단이 어제 국회에서 호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전세 공급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빈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부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구로의 SH 행복주택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의 휴식에도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300명 이상 기업들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0명에서 300명 미만, 내후년부터는 5명에서 30명 미만 기업이 적용을 받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인데요. 삼성중공업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럽 지역 선주와 2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생기고 맺은 단일 선박 계약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올해 1학기에는 대학생 142만 명이 신청을 해서 이 가운데 87만 명이 평균 178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체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 급행버스 3개 노선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됩니다. 남양주에서 잠실, 안양에서 잠실역, 김포에서 강남역으로 오가는 노선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노선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장착된 신규 차량이 투입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운 20대 모델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 여행에서 대마를 접한 뒤 인터넷에서 재배 방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대마를 피운 공범 3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각 지역 축제들 조심스럽게 다시 재개가 됐다가 또다시 취소가 이어지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인제 빙어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만 명가량이 찾는 축제지만 안전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 100선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언어로 한국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를 보여주는 전시가 오늘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선시대 형별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유배형에 처해진 그의 고난과 이를 견디게 해준 벗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법안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간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에서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10인 미만 규모로 산발적으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오스트리아에 남아있는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오늘 전세기가 투입이 됩니다. 모레 아침에 국내에 도착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4.5도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 서울은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밤에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전까지는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좋아서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춘천 영하 1도, 청주와 대구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춥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를 꺼낸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라텍스로 만든 침구를 쓰신다면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텍스 침구와 전기장판을 함께 쓰다가 불이 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배승조 기자입니다. 전기장판이 녹아내렸습니다. 벽면과 창틀은 검게 거을렸습니다. 창밖으로 던져진 라텍스 매트리스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제 저녁 울산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에 전기장판을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뒀다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녹아내리면서 주변에 이제 장판이라든지 벽 같은 데도 쉽게 또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라텍스는 열을 빨리 흡수합니다. 또 흡수된 열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모아둡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위에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두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온도를 중간 단계에 맞췄는데도 베개 온도가 50분 만에 180도까지 오릅니다. 열이 축적이 되면 스스로 발열하면서 화재나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절대 그 전기장판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에서는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연 발한 거ပဲ. 최근 5년 동안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약 1,200건, 사상자는 190명에 이릅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가운데 절반가량이 라텍스 침구를 함께 쓰다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정직 승려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2살 A씨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24만 원 추징 등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근 5년 동안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감사에 착수했고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거부하며 감사에 나온 조사관들에게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경기도가 보복성 감사를 벌이려 한다고 반발했고 경기도는 감사활동 방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7시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였던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역시 잠시 후 개표 결과 공식 인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8월 25일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향해 총탄이 발사됐습니다. 2명을 숨지게 한 17살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 그는 시위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은 리튼하우스의 행동을 옹호하면서 그의 재판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리튼하우스가 후원금으로 모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22억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대고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리튼하우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 was trying to get away from them, I guess, it looks like, and he fell, and then they very violently attacked him. 대선이 끝나고 20여일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연방법원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 인증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I believe that there's a problem with our election system, and if anything, everyone should agree that there's a problem.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시간주의 개표 결과는 조금 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확정 발표가 났고요. 펜실베이니아 역시 잠시 후에 공식 인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를 상대로 투표 결과를 인증하지 말고 이제 본인을 승자로 선언해달라라는 주문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 카운티별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제 개표 확인이 나온 이후에는 그 결과와 반대로 선거 결과를 인정할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에서도 주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양당의 소속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한 명의 공화당 위원은 기권을 하긴 했지만 선거 결과대로 인정을 하게 됐고요. 아마도 이제 펜실베니아도 이제 카운티별로 인증을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곧 주 차원의 인증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계속해서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측근에게 밝혔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024년 출마를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올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7,4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2016년 본인이 당선될 때보다 더 많은 표와 더 많은 비율로서 표를 얻었다는 것이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이제 정치적으로 불복을 함으로써 2024년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사회의 분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무리 없이 출범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 당면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가 7,400만 표나 가까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극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이제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특히 주지사가 어느 당 소속이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연방 정부의 대응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선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마감 시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졌던 불복 정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도 연말처럼 보낼 수가 올해는 없고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커진 월세 부담을 보여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나와서 어제 이 시간에 곧바로 전해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세가 오르면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서 주거비에 쓴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거비가 3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건 전세난으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800여 세대가 있는데 전세 물건은 하나도 없고 월세만 3건 있습니다. 전세금이 오른 폭만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협의해서 그 오른 폭에만큼 월세식으로 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재계약하시는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세 등 실제 주거비 지출은 월 평균 84,200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1, 2분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실제 주거비 지출이 줄었는데 3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실제 주거비를 조사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월세로 자가나 전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고 월세 가격도 오른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월세가 오르면 한 달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살고 있는 집은 이천에 70인데 월세가 지금 많이 부담되고 1년 후에는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걱정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소득 하위 40%의 실제 주거비 지출이 소득 상위 60%보다 많았습니다. 소득 하위 20% 1분위에서는 3분기 월세 비중이 전년 동분기보다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월세로 사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가 오를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난으로 반전세나 월세가 지금보다 늘어나면 서민들의 이 같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송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제부터 발송이 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급증을 했고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세금이 오른 사람도 있어서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 점점 더 늘게 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에 있는 25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242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4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가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올해 한 2배 가까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집 한 채나 6억 원 넘는 집 여러 채를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들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미리 종부세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집값이 오르고 비싼 집의 공시가격을 높인 영향으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집은 올해는 28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종부세가 많이 오른 건 주로 다주택자이고 1주택자의 경우 비싼 집을 가진 일부의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종부세가 10배 올랐다는 1주택자의 글도 허위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갑자기 10배까지 오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70세 이상인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최대 7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10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어제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회의를 다시 열기로는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를 정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은 김필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일을 재가동할지 의견을 좁히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추천 불발 이후 더 이상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 반면 국민의힘은 회의 속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회동도 고성이 오가며 1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결론은 회의 속기였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며 절대 과반 의석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천위 재개와는 별개로 25일로 예정된 법사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에는 여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목 2명이 계속 반대하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 회의를 다시 열긴 하되 법 개정 드라이브도 멈추지 않는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 개정에 대한 마지막 명분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4대 그룹 사장과 전무 등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남북 경협 재개는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라며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부터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남북 경협 재개,
뭐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예, 뭐 아직은 뭐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1월 달에 북한의 당대회가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게 이 경협 재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내년 1월 8차 당대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때 경제 개발,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뭐 계획을 발표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카드를 통해서 국제 경제 체제에 편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단 좌절이 됐고요. 네. 작년서부터 정면 돌파전을 얘기해서 뭔가 자력갱생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해라든지 또 코로나 그리고 이제 제재로 인한 삼중고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목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새로운 경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부분들은 뭐 군사 노선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경제 노선에서는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도 뭔가 남북 경협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이 현실화되는 시기 그렇다면 뭐 지금으로서는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북한은 당대회 이전에는 일체 남북 접촉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거의 뭐 당대회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서 새로운 경제 노선을 확립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남북 경협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이제 새로운 노선을 결정할 때 남북 경협 요소를 이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아마 이인영 장관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내년 1월 20일 뭐 예정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국무장관이 또 뭐 대북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장관에 내정됐는데 이 인물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토니 블링컨은 그 앞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이번에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안보 총책임을 맡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란 핵 합의의 주역입니다. 이란 핵 합의를 설계하고 또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제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란 핵 합의 방식을 제기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2018년 6월인데요. 뉴욕타임즈의 기고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핵법의 가장 모델은 이란 핵 합의라는 얘기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미국의 핵 합의 방식이 있었잖아요. 이란 방식이 있고 리비아 방식이 있는데 리비아 방식은 이제 뭐 더 이상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리비아 방식을 채택한 건 아니고요. 존 볼턴 같은 이제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 방식은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일괄 타결 방식을 좀 강조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한다면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합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절대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제재 완화 부분도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비핵화 협상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성과 없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또 CBID와 같은 또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상 협상이 진행되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터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블링컨 내정자 뭐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최악의 폭군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 계통 사람이 대부분 그렇지만 인권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니 블링컨뿐만이 아니고 지난 10월 22일 날 그 3차 TV 토론에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도 폭군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뭐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적으로 당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유연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비롯해서 우방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역할을 계속해서 주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압박을 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그 아베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채택됐을 때도 굉장히 반면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결렬 파기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한일 관계 복원에 굉장히 중점을 둘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로서도 선제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상으로 스가 총리에게 이제 친근감을 표시했고 또 지금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도 또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대사도 교체된 부분도 한일 관계를 우리 주도로 복원하려고 하는 아마 이런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온다는 것은 머지않아 올 연내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 코로나가 진정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해외 방문지는 한국이 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번 약속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중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왕이 부장의 방안은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앞둔 사전 준비 작업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중국에서는 달 탐사선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있는 우주 계획에 한 발 다가서게 됐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달에 착륙하는 것도 성공을 하게 되면 표면에 암석을 가져올 거라고요? 예, 우리 시각 5시 30분쯤 중국 하이난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무인달 탐사선 창어 5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창어 5호가 달 착륙에도 성공하고 계획대로 표면 암석 2kg을 가져오면 중국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달에서 암석을 가져온 세 번째 나라가 됩니다. 중국은 2013년에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됐고 2019년에는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달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달 궤도를 도는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인데 발사 시점이 현 정부 들어서만 올해 말에서 2022년 8월까지로 거듭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소식 들으면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로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게 최근 3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1등이 됐는데 안 가져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5천 원 당첨금이라고요. 예,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된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이 1,315억 원입니다. 5천 원을 받게 되는 5등 당첨자들이 돈을 안 받아간 게 컸는데요. 5등 미수령액은 전체 미수령액의 68%인 886억 원이었습니다. 당첨금 소멸시 후 1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는 돈은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올해 상반기 로또를 포함한 복권은 모두 2조 6천억 원 어치 넘게 팔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금액입니다. 화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0분쯤 부산 금정구 한신아파트 12층에 불이 났습니다. 12층 안에 있던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했고 큰 불은 잡혔지만 아직 잔불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오늘 아침의 라이프에서는 공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은 거대한 폭력의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남겨진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묵직한 질문에 답을 따라가는 연극입니다. 총소리! 아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다. 다시 귀를 찢는 총소리. 모르 넘어진 정대를 뒤로 하고 너는 달렸다. 무대에서 배우들이 힘주어 외치는 대사는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40년 전 광주에서 계엄군에 맞선 이들과 남은 자들의 온갖 감정들이 무대 위에서 터져나옵니다. 많은 이들의 삶으로 이어지는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차마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들을 배우들의 몸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난 아프지 않아요. 아직도 힘들잖아요. 박사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그렇죠. 날 가만 놔두면 난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잖아요. 누구나 다 불행해요. 박사님도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젊은 수녀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처벌을 막으려고 애쓰는 수녀원 원장과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온 정신과 의사, 이 세 인물이 펼치는 심리극입니다. 198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막을 올린 이후 스타 여배우들의 등용문이 되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주말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소식이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5.5도, 경기도 파주 영하 4.3도, 서울은 영상 0.3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서울이 영상 8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겠고 이후 금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된 가운데 서울에서는 긴급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에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20% 줄어듭니다. 생업을 제외한 만남 자리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치로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최대 9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가 70%에 이르지만 두 차례 투약량을 조절하면 효과가 90%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 등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국무장관에 지명이 된 블링컨 전 부장관은 미국 우선주의는 버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행보를 이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